one, fight.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1년 1월달 이 한 달 동안을 놓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거셌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야말로 좀 주식을 투자해보자 하고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질 때 이 1월달에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계속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왜 이렇게 1월달에 많이 판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매도세가 계속 될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저희 연기금에서는 자산 제일 중요한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자산 배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연기금에 근무한 사람도 아니지만 뭐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한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줄일 것 같고 어쩌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돈을 잃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답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 기관들이 파는 거는 크게 보면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나머지 하나인데 보통 기관이 파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환매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한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일단 공모에도 돈이 안 들어오지만 연초에 너무 좋으니까 수익을 실현한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마찬가지예요. 뭐 연간에 목표한 수익률이 있을 텐데 뭐 달성해서 줄인 곳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매일매일 잡히는 오늘 2월 1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증권사로 잡히는 그 소위 기관 매매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 우정 차익거래도 있고 차익거래들은 그냥 파생과의 스프레드를 갖고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핵심적인 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뭐 많은 분들이 요새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고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서 이제 쟁여놓는 개인 투자자의 힘이 더 세졌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이게 이제 항상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생기면 새롭고 놀라운 일이다. 물론 여기는 굉장히 놀라워요. 금액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이렇게 작년처럼 그냥 밀리면 무조건 사서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은 아닐 확률이 높아졌다고 본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좀 과하다 느낌일 때 그럴 때 유입해서 올해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년을 겨냥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고 좀 치솟아 오를 때 그때 일부를 좀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21년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면 주식을 현금화하면 다 팔란 얘기로 하시는데 저희들은 자산 배분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한 주식은 한 5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저번 주처럼 갑자기 돌발적으로 주가가 흔들렸을 때 주식을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갖고 있는 괜찮은 주식을 안 팔게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정한대로 더 담담하게. 밀리면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보통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주식을 100% 내지는 레버리지까지 감당할 수 없는 수가.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게 뭐 공매 이런 펀드들도 자기 수준 이상의 공매를 쳐놓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쩌면 리스크 관리라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나에게 있는 현금 흐름을 일단 잘 되게끔 현금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요즘에 이제 널리 퍼진 생각하고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요즘에는 주식을 산 다음에 무조건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10배, 20배 오르니까 무조건 장투가 답이다. 좋은 종목 골라서 20년, 30년 묵혀두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정말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30억짜리를 사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 30억치 사놓으면 최소한 매년 배당금은 나오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이에요.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다른 성격의 자산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지만 어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 집단 순위도 나오면 항상 바뀌어 있잖아요. 한 10년 단위로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옛날에 대기업 진다는 거야 지금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의 변화도 생각보다 급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기업이 10년 뒤에 그러한 시장을 끌어가는 종목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게 지수 평균의 오류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우존스가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죠. 근데 다우 주식의 구성 항목을 보면 계속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좋은 기업은 빠지고 좋은 기업은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주식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은 빠지고 내지는 내부에서 좋아지는 기업은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줄어들고 경기 사이클리컬 주식이 줄고 그거를 이익 안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낸센스인 게 결국 안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굉장히 대외 의존적인 기업이 여전히 많아요. 네. 수출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수 경제로 살아갈 수 없는 경제라면 결국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글로벌 경제가 변화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기업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또 혹시 매도세가 계속되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이 떠받치면서 오히려 지수를 계속 높여왔던 지금과 같은 20년 그리고 21년 1월까지 1월 상반기까지 계속됐던 이 현상이 21년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도세와 개인이 떠받치는 이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수급이라는 건 그걸 PER이거든요.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을 갖고서 개인이 사서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온다 하기 위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봐요.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는 좀 된 편이었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최근에. 주식이 쌌으니 좋은 것들이 많았으니까 싸고 좋은 게 많았으니까. 가능한데 참 신기하게도 열심히 주식을 사도 1월 달은 다 못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결국 PER과 EPS가 있다면 EPS의 증가세가 여기서부터의 증가 기대값은 더 높아지지 잘 않는 거죠. 아니 뭐 개인이 사서 올라왔죠. 그리고 개인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고 정말 10년을 바라보고 들어온 거라면 분명히 여러 가지 굴곡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확신. 테슬라 투자했던 주주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머스크가 해낼 거라는 믿음? 이런 것 속에 왔듯이 그런 투자는 가능해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게 정답이라면 제가 틀린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시장을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그러한 접근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테슬라에서 드러난 거죠. 네. 테슬라 한 2년 전에 망하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스토리 이제 투자가 돼요. 그 적자가 아무리 크게 나도 이제 기업의 매출이 늘고 좋아진다. 뭐 쿠팡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결국 어떠한 소위 앞으로의 미래 밸류에이션이 있고 미래의 어떤 가치를 분석하는 툴이라면 뭐 그게 맞는 거면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봐요. 근데 저는 여전히 어떤 기업이 주가라는 게 우리가 주시장 100년, 200년의 역사를 보고 나면 결국 가치, 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적자는 안 봐야 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그리고 경영진들이 그걸 통제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했다는 믿음이죠. 네. 주가의 주식차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어떤 기업이 뭐 생존하더라도 좀비처럼 살아남는 경우나 이탈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산업 자체가 쇠락하면서 결국은 생존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기관들이 그냥 계속 강하게 살 거냐 본다면 기관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살 텐데 그건 잘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럼 개인들이 계속 기관에서 돈을 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부담스러움은 줄이겠죠. 그래서 그 구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식을 산다고 오르는 국면은 아닐 거예요. 사도 그가 될 만한 숫자가 따라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줄다리기는 미국에서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게임스탑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임스탑 같은 현상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주가의 좀 불안 요인으로 잡으면서 블랙스완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일로 봐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블랙스완까지 언급한 건 좀 약간 오버라 봐요. 그러니까 뭐 게임스탑 이슈가 많은 정보에 확산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결국 턴어라운드가 쉽지 않을 거라 봤던 사람들은 숏을 쳤겠죠. 뭐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사양 산업이고 되겠냐 해서 주가 올라가 때렸는데 또 이걸 좋게 보는 분들에 의해서 분석해서 처음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근본적인 거는 공매라는 게 그 룰상 좀 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를 놓치지 않고 개인들이 연합해서 들어간 거니까 뭐 이거는
헤지 펀드였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래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일부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마치 과거의 어떤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처럼 이게 확산돼서 헤지 펀드들이 롱텀 LTCM 커피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성격은 다르다 보고 있고 네. 저는 계속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냥 주가가 왜 하락했나 보면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냥 가파른 거에 대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면 아마 주가가 빨리 저점을 잡아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인율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경계감 이게 동시에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면 좀 저는 계속 반등 강도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올해 연간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올해 장세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저는 강조드리는 게 지수로 보면 별 재미없는 해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수로 놓고 본다면. 지수로 놓고 보면은 심지어 하락 가능성도 연말에 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하락한다가 보시는 아니라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크게 거죠. 올라가지 사실 올해 못한다. 내부적으로 뭐 최소 3,500 빠르면 4,000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분이 요즘 뭐 3,500, 4,000 말씀하시는 분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그 다음 단계 장이 된다 뭐가 있을까만 고민. 다음 되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받침이 되면서 어떤 단단하게 계단이 어떤 전 확보돼야지 올라갈 수 있는 장세. 네. 뭐 누가 끌어올려주는 유동성으로 누가 줄다리로 확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별로 굉장히 주가 차별화가 심해지는 상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연초에 글로벌 대비해서 왜 이렇게 글로벌화 강했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던 업종들이 시가총액 대형주가 많았고 네. 그중에 특히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일한 그룹 집단에 쌓았거든요. 그냥 그런 게 메워지면서 올라온 장세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네. 결국 시장 자체는 다음 시장 단계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장이 뭐냐? 결국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과 유럽과 또 미국과 중국이 뭔가 글로벌하게 경제가 좀 더 서로 여유가 있어줘야 이게 되는 건데 가만 보면 서로 여유들이 다 없어요. 중국은 미국 자꾸 중국도 이번 전인 내수 부양보다는 네. R&D 같은 정책을 더 강화하더라고요. 네. 제가 전수조사를 그걸로 해보니까 저희 중국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제 예상 외였거든요. 네. 왜냐면 내수 부양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뭐 트럼프와 다르게 좀 더 세련된 형태의 어떤 압박 여러 가지를 해오고 있는 그게 상황이고. 더 무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련된 근데 압박이? 뭐 네.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이미 발톱을 다 드러낸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협조해야 되는 유럽 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제꼬와 석자고 최근에 이제 뭐 영국발 뉴스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셨겠지만 더 소비자 심리 같은 게 거의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사실 우리 컨센서스랑 다르잖아요. 좀 올라올 거로 유럽이 좀 돌아서야 우리가 말하는 유럽에서 금융기관 유럽은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금융주에서 여러 가지 뭐 배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대출을 일으키는 곳이 있었고 그게 글로벌 경제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유럽은 끝났다. 우리가 끝났고 우리가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랑 자동차만 갖고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그렇군요. 않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성장 사업이 좋고 우리도 애플이 갖고 싶고 테슬라도 갖고 싶지만 애플만 테슬라만 갖고 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다 같이 어느 정도의 어떤 레벨업이 되는 소위 글로벌 교역이 늘고죠. 이런 상황이 과연 2022년에 가능하겠는가를 놓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컨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외에 밖에 것도 생각하시죠. 그거 말고 아까 기관 말씀하시는데 기관은 힘없다 치고 네. 외국인이 한국 확 사주면 되는데 네, 재밌는 외국인. 거는 최근에 이머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도 한 건 안 들어왔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계속 안 들어왔던 이거 12월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우리가 이머징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좋은데 우리 쪽에서 자금을 빼고 일부 비싸다고 이머징에다 돈을 비싸다고 투자하더라고요. 봤던 거죠. 어. 그거는 뭐 여러 군데서 그러면 다른 식의 유동성이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논리들이 다 올해는 달러가 약할 것이다. 왜? 미국이 재정 정책을 쓰니까. 네. 근데 차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하건데 그래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애매한. 그렇죠. 상황인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난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유럽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유로 약세를 가겠다. 유로 약세의 반대말은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은은 강해요. 왜냐하면 공격,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재되어 있지만 저는 큰 그룹으로 보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 소위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이머징의 글로벌 유동성 저희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증시에서 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 가능성이 이미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흐름조차도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개인 외에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거나 기관은 뭐 베껴두고라도 그 가능성도 아직 자신하기 힘들다면 뭐 개인만 혼자 사서 올리는 거에 한계는 최근에 좀 드러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을 바라볼 때 다 같이 움직이는 장이 작년에 하반기의 장이었다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달러 약세. 그래서 이 환율이 1,000원 초반 내지는 900원대 후반까지도 간다고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워낙 그게 기다리는- 사실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그 환차 이익만 해도 한 10% 이상 누릴 수 있는데 왜 팔고 나가지? 이게 작년 말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왜 우리나라 주식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왜 언제나 뭐 이럴까? 기자님이랑 워낙 대중분들은 안 좋아하죠. 매크로 얘기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결국 그게 바로 금리에 연동되는 거예요. 금리.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GDP는 10%가 넘어가요. 네. 근데 G20가 7%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나라 국가가 환율이 왜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머징이 강했지만 이머징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합기 위안화 강했던 거예요. 그렇죠. 독보적으로 좋았으니까. 독보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가장 좋아진 나라가 어디냐 보시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미국 입장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달러 약세를 통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의 가능성은 저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근데 여기서 이거 있죠. 정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파괴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는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미 그 소위 미국은 생각보다 어떤 규칙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래서 어떻게 했던 간에 이번에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조정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방법은 하자죠. 세수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래서 이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말 하면 저도 이제 이러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누구죠? 그 MMT 계열 학자분이 참여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항상 미국의 바이든이라는 분을 가끔 말씀드려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르지만 어쩌면 미국의 민주당 본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에 가까운 소위 샌더스나 오카시오가 같은 류의 접근보다는 원래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뭐 기자님이랑 다음에 나와서 이 얘기하면 이게 제가 틀려갈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이 얘기하지 말라고 저 이코노미스트는 자꾸 얘기하는데 올해 아니야 가장 저는 고민스러운 순간이 아마 부채 한도 그 한 이전에 세수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때 왜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안 넣고 있거든요. 그건 아예 지금 변수를 안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생기면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격적인. 악재는 뭐냐면 시장에서 원래 변수 아니라고 했던 게 생겼을 때가 악재. 그렇죠. 이번에도 소위 그 게임스탁 이슈가 나왔을 때도 뭐 그 자체보다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좀 낯설었기 때문이죠. 네,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인플레 얘기는 많이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에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간다면 네. 그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센터장님은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장 이전에 이미 상승을 쭉 다 예견하셨고 이제 21년에 대해서 계속 약간 좀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하락보다는 어쨌든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작년만큼 기대하고 들어왔다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작년 같은 기대하고 빚을 지고 들어오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올해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미리 좀 경고하시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언자가 될 수도 없고 항상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 역사에서 경험해 왔던 가장 큰 거는 실수를 줄이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것을 포트폴리오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올해 시장은 정말 그에 해당되는 해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대 기아차로 아주 단순한 예를 드려드린 건데 작년처럼 그냥 점유율이 올라가는 데이터라는 확실한 키 드라이버가 보일 땐 편해요. 주식사가 너무 쉬워요. 그럴 때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반응이 오는 구간이 편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미래가 이렇게 열릴 것이야 한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우리는 한참 뒤에나 전고체 배터리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하니 어느 날 정말 이런 게 정말 그 섹터다. 그 주식 소유자한테는 정말 블랙스완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개발했다 토요타에서 해버린 순간 완전히 황당한 기업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 실적 시즌마다 내가 가늠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때에 한해서 포트폴리오 보유해가고 네. 좀 이탈했을 땐 줄이고 이게 뭐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실수를 줄이고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 비중을 한 60에서 70%라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그런 과정 자체가 뭔가 나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감언이설이라고 듣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 40% 현금, 다시 말하면 주식은 6, 70%, 3, 40% 현금 이렇게 보신 건가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을 100% 들고 있다는 저번 주 목금일 때 주식을 다 던지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100% 갖고 있던 사람은 못 겁나니까. 버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럼 주식은 현금도 종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 게 사실 작년 저는 한 11월 이때부터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좀 실수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때부터 좀 밸류 이상의 부담이 된다면 밸류 이상의 부담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좀 시세 분출이 덜 되어 있고 앞으로 숫자도 좋아지는 그런 핵심 종목들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올랐을 때 잘해야겠네요. 막 오를 때. 그렇죠. 그래서 21년에. 근데 이제 뭐 자꾸 이게 어쩌면 제가 무슨 뭐 전문적인 트레이더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주가랑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전에 이제 우리가 비팅 더 스트리트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 뭐 많이들 번역돼 있고 워낙 좋은 책도 번역도 잘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문장 중에서 제가 가끔 방송 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항상 겨울은 온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겨울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치주 성장주에 관한 중요한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도 했던 말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한 말 같지만 원이라는 거죠.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네요. 원. 그래서 그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불신하고 이제 좀 어쩌면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을 장기 투자를 좀 말해주는 걸 요새 선호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팔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의 어떤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식 투자의 본질적인 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내가 수익을 쌓아가는 거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익의 흐름은 이익 사이클은 예상 이익 사이클 자체가 원형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는 조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가 특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올해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선형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아, 선형 추정. 선형 추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아니면 멀티플을 올려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징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 툴이 나와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PSR이 있을 때도 있었고 뭐 요즘도 유행하는 게 결국은 PER은 비싸지만 PBR을 보면 싸다 이 논리거든요. 네. 상대가. 근데 아십니까? PBR이라는 거는 PER 곱하기 ROE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I나 PBR이나 다 연관돼 있는 건데 이게. 두는 거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거는 PER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그 PER 할증 요인이 있거나 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주 멋지게 어떤 분이 내가 어제 유튜브 어디다 봤더니 네. PER은 PBR로 보면 싸다 하는데 참 그것도 코미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ROE겠죠. ROE가 확실히 올라와야 되는데 한기 글로벌 대비 싼 이유는 하나예요. ROE가 낮아요. ROE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익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해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배당 많이 못 하잖아요. 은행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자사주도 웬만하면 소각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뭐 네이버도 자사주 갖고 수합하자 가지고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왜 오르냐? 자기 소각. 번 돈보다 더 사사줄 사고 있고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소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8년 동안에 주식의 3분의 1을 태워버린 회사가 있다니. 애플은. 네. 제가 그래서 ROE가 우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PBR 이렇게 확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굉장히 작년에 올라온 거는 어떤 개인 투자들의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 이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딱 목금 이틀 빠졌는데 또 좋은 기업들이 벌써 싸져 있는 것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시간을 돌려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서치 베이스로 좀 사고의 틀을 좀 정교하게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지금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유동성의 힘만으로는 힘이 붙이니 결국 기업이익이 받침이 되고 기업이익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주가는 폭발할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어차피 주가가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소개돼서 오해가 제일 많은 심한 책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에 왔다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다 우라카미 군이오의 책이 있는데 네. 유동성 장세로 갔다가 유동성 장세였다가 유동성 장세였다가 실적 장세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사계절이 반드시 규칙적으로 도는 건 그렇죠. 아니죠. 실적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정교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첫 입구가 뭐냐? 우리가 수출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아직은 조심스럽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이번 급등장 말고 3번의 급등장을 목격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증권사에서 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네. 해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를 정당하게 해서 막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제가 보기엔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드문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럴 때. 저희를 반성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사후적으로 리서치가 네. 그것을 어떤 규정화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말이 다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니, 많은 경험도 아니에요. 시행착오. 가장 큰 실수가 전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2007년에 아주 우리 표현으로 좀 표현하면 삽질을 제대로 했었죠. 금위기 직전에 네. 강세장을 예측했었으니까요. 제가 경제부에 그때 2007년 8년에 경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급등과 급락을 다 경험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이후로 이 현재 올라 있는 주가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또는 막 진짜 반토막이 난 주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2,100 갔다가 890인가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2018년을 바라볼 때, 2018년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펀드멘탈은 안 따라줬지만 그 당시에도 결국 이런 유동성의 힘을 많이 믿었었죠 우리가. 그랬었죠. 그때는 떨어진다는 걸 전망하는 사람조차가 거의 왕따 당했었어요. 솔직히 말씀하면 저는 그때 네. 저 위에 선배들이 그런 말을 저는 팀장이었는데 저렇게 왜 한심한 얘기를 할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다니 말이야. 아니 이런 식으로 뭐가 하셨던 거예요. 부담이라는 거지? 세상이 열렸고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 밑에서 무슨 뭐 현대중공업 뭐 동양제철화 전 세계 우리나라 기업 조선은 우리가 다 할 거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계속 생산을 할 거고 막 한심한 인간들 막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때 이제 18년에 뭐 이런 말을 가끔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기니까 이 말씀드리는데 네. 굉장히 저는 분석 툴을 단순화한 지가 그 뒤에부터 단순화시킵니다. 나름대로 시장을 잘 쫓아온 편에 속하는데 네. 감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결국은 주가는 이만하면 맨날 올다다가 막 사람들 그러시는데 네. 올다가 그러죠. 요즘에 떨어지고 이익이 하방 함수 안 간소이경.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네. 이익이 그냥 싸다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무조건 싼 주식보다는 사양산업 말고 좋아지는 기업이 이익 증가율이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워렌 버핏이 되게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주가가 좋은 주식을 했더니 좋은 기업이 합리적 주가에 왔을 때 사라고 했거든요. 싸졌을 때가 워렌 아니라. 버핏은 진짜 강조했었죠. 네. 합리적 주가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이 산업이 싸지고 해자가 있는 산업에서 싸졌을 때 그걸 계속 장기 보유라는 의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장기 보유의 의미가 다른 거죠. 아무 때나 사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싸니까 무조건 무슨 뭐 드레만식으로 무조건 역발상 이거 보자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좋아지는 산업에 대해서 좀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오실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쟤네들은 왜 뭐 증권사 하면 막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자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게 낫다. 우리가 논리학에서 배웠지만 단순한 거 오카메 면도날 아닙니까? 단순한 오카메 면도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중요하다. 오늘도 뭐 그거를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